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관한 기간 리포트 목표가 하향에 대해서 다들 말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약간의 손절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목표가를 하향했는지 여러분들이 기간 리포트 다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저만의 생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여기 연초에 이렇게 1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갔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곳은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구간입니다. 여기 뭔가 올라가는 듯한 5일선을 탁 밟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에서 제가 샀고요. 그리고 올라가길래 저는 정말 반등 지점을 잘 노렸구나, 나는 매매의 신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쭉 떨어졌고, 본전 비슷한 부분에서 저는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나온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10만 전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 주가는 그래도 8만원을 아슬아슬하지만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지 않든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2211조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78조입니다. 거의 20%죠. 이게 한때 30%가 넘니 없는니로 기사도 뜨고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주식들의 흐름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그 시장을 보면 ETF라고도 하고 그리고 패시브 펀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을 사는 그런 기관 수요가 아니라 그 한국이라면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그런 펀드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홍콩계 증권사, 즉 기관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 매력이 떨어지면 이런 ETF나 패시브 펀드 자금들에 투자할 수요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서 한국 증시의 2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JP모간은 또 오히려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지금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에 쫙 빠진다기보다는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태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등등 그 해외 증시 중에 많이 코로나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나라들의 이제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하는 큰 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보다는 그쪽을 더 코로나 피해를 받은 나라 쪽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수요가 돌아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삼성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저는 1조 내외 중형주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소형주도 좋아하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달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가 제 투자의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지수도 똑같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종고점을 탈환하지 않겠느냐. 그치, 블로그 오시면은 제가 이런 의견들을 적은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대형주 로포트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 지수의 반등을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고 저는 이제 소녀 같은 마음으로 금방 탈출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제 투자도, 제가 좋아하는 중립주 투자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는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목표가 어떻게 하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하락한 요 마크가 보이죠?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그래도 10만원 위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 증권사도 10만원 아래를 여기 조금 있긴 있네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증권사 통틀어서 지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님은 반도체 쪽 레포트 내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유명하신 분이고, 2017년도쯤에 18년도부터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예측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많은 파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님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M 부분인데, IM 부분이 이제 TV나 가전 또는 휴대폰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도 굉장히 크지만 이 IM 부분 매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족하다, 차량 반도체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갤럭시 같은데 어차피 삼성전자 만든 거는 다 고객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쪽 부분에 출하 감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출하량 하락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에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부분, IM 부분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삼성전자의 값어치를 높여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 배수가 2.2배였는데 이제 여기서 하향 조정해서 1.9배를 적용한 다음에 92,000원을 하겠다라고, BPS를 이제 2022년도를 예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리해보면 반도체 부분은 견조하다. 하지만 IM 부분, 갤럭시와 가전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감소와 유동성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낮게 목표가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배수라고 하는, 아까 그 2.2에서 1.9로 낮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지수를 이렇게 사실은 유동성 지수 같은 거를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 삼성전자 이 배수하고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게끔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유동성 증감률은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의 하락, 이거와 연동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되고, 그래서 최고 배수에서 이제 1.9로 배수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수요 성장률이 피크아웃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중국, 미국, 유럽의 순서대로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IT 소매, 컴퓨터, 노트북, P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언택트 수요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도 다 비대면 하고 아니면은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많이 샀던 것들을 이제는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송명섭 위원님은 수요의 피크아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D램 수요인데요. 이 수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PC나 IT 소매 이쪽도 있지만, D램도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쪽은 수요가 거의 일정하게 잘 간다고 하는데, 메모리 쪽은 이렇게 사이클이 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피해서 반도체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들은 주식시장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D램 수요를 봤을 때는
여기에 봤을 때는 DRAM 반도체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지만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하향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요 증가량보다는 내년 수요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3프로 TV에 나오셨거든요. 그 수요 증가량 하락이 이제 2021년도 좋은 거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2022년도에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DRAM 수요 증가율인데 2021년도는 가장 높은 증가율, 즉 괜찮다, 2021년도는 괜찮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DRAM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다. 수요 증가율인데 그럼 그래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은 이게 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1년은 좋으나 22년은 나쁠 예정이니까 주가가 빠진다, 뭐 이런 논리로 이 레포트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프로 TV에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리포트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죄송합니다. 리포트도 한번 보시고 여기 3프로 TV에 나오신 홍명섭 위원님 인터뷰도 한번 같이 들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주가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3,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부분은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비메모리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전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이런 사이클의 영향을 예전에는 이렇게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 덜 받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밸류가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파운드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이 경쟁력 강화가 되면 주가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수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전과는 다른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파운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화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차 선호주라고 하고, 특이한 게 여기에 보시면은 송명섭 위원님은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는 뉘앙스였습니다. 두 개 중에서, 사실 둘 다 좋게 보시진 않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까 삼성전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는 차선호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건 뭐냐? 올해는 좋다, 이 말이죠. 올해는 좋은데 목표 주가는 내린다, 현실화한다.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트 부분에 제품 출하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목표 좀 안 좋게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주가 반등의 시그널은 비메모리 사업부의 이익 정상화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관에서 보는 시각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기관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점은 있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 중에서 말씀드릴 거는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유동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유동성이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이전에 했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퍼링이라는 건 일단 연준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언급하고 나서 이제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느냐, 즉 유동성 회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연준 의사록에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었다는 말만 있어도 실제로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언급만 했는데도 이제 주가가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가 언제 종료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이퍼링을 막 이렇게 예측을 해서 언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언급이 났을 때 과연 주가들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주가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들을 체크하는 것이죠. 예전에 반도체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이렇게 2023년도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언급 시에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뭐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잘 있다가 하이닉스 조금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 즉 테이퍼링은 언급만 하고 할 때는 그다지 큰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025년도에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한 30% 정도, 4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때 위안화 절하 쇼크가 오면서 D램 가격이 내려갔다. 결국에는 이 D램 현물 가격들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 요인이 이제 이때는 위안화였는데 어떤 요인이든 이렇게 D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주가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2018년도부터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이때가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다운 사이클 이슈가 한번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 공장들은 이제 공장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증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때 증설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공급량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그 다음 슈퍼 사이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 반도체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다운 사이클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다운 사이클이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고 장기 투자 뭐 10년 20년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이 다운 사이클의 주가 하락도 염두에 두시고 이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 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전에 리포트들 보면 과연 다운 사이클인가, 아직까지 다운 사이클이라고 할 만큼의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은 뭐 30에서 40, 50 정도의 하락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하락은 오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박파파의 생각은 IM 부분에 지금 실적 하향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출하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으로 안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언제든지 한번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리포트는 언제든지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삼성전자 갑자기 팍 올라가고 기관들하고 외국인하고 쌍매수 팍 들어오면은 리포트 바로 나올 겁니다. 시각의 변화 역시 삼성전자 뭐 이러면서 바로 리포트 나오면서 이거를 또 아마 좋게 보는 그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빠르게 매도를 한 뒤에, 왜냐하면 다운 사이클에 대한 뉘앙스를 아무도 풍기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하향 그 의견만 보고 하기보다는 다운 사이클 오지 않는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그렇게 심각하게 갈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것 같고, 대신 저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저희 비중 관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집중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비중 관리를 할 것 같고, 물론 10년 20년 동행할 생각이시라면 뭐 비중 관리 따위 저의 말씀은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두 리포트 모두 비메모리 사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읽으면서 시가총액 높은 대형주들은 사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시세추이 계산하는 것이 역시 어렵다. 그래서 이 기관 리포트들을 더욱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기관들한테 정보를 또 주기 때문이겠죠. 테이퍼링의 시기를 알 수도 없고 비메모리 분야의 성공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알면은 뭐 확신하신다면 몰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회사의 그 이제 성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변수와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게 그냥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러면 최악은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이 바로 한 40% 내외 주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분만 이제 매수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제가 몰랐던 공급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준다든지 해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분만 이제 신규 매수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 투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리포트 하향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 레포트와 차트를 보면서 시기를 기다릴 생각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거 같은 삼성전자 같은 큰 시가총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기준으로 하는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시 하향한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달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 안 달리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뭐 확실하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우리 돈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대박파파 기관들의 레포트와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기관 레포트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